저 같은 사람은 이분한테는 좌파 적색분자예요. 근데 자신만의 안보관, 국가관이 투철하게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 기준을 넘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주겠다. 방첩사 도와서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이런 지시 전화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설마 저렇게 끝낼 리가? 역시 김명주 의원이 이어받아가지고 자세히 묻기 시작하는데 먼저 윤석열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1차장님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날 한 20시경에 대통령이 전화가 올 테니까 전화 대기하라는 거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제 보좌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8시 좀 넘어서인데 저녁 8시 22분에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 22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묻었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장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몇 시에 했죠? 10시 53분에 대통령님 전화가 끝나자마자 방첩사를 지원해라 라는 부분에 지었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기억하기로는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때 방첩사령관하고 무슨 통화를 했습니까? 예, 방첩사령관에 11시 6분에 전화했던 것은 처음 전화가 아니고요. 10시 23분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걸 보고 바로 제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시 23분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당시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는데 비상계엄이 발효된 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당시로서는 국정원이 비상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보보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방첩사령관이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께 전화를 받은 다음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머뭇머뭇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이야기를 안 하길래 부위께서 전화하셨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아마 정보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예, 14명 정도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엔 그래서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뜻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접 전화하라고 했던 저 대목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 이 질의를 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김명주 의원이 조태영 원장에 보고했냐고 묻습니다. 조태영 원장은 자기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네. 부인하고 있거든요. 조태용 원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련된 보고를 드렸는데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 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간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사항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그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직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립니다. 만약에 자리에 안 계셨다면 모르지만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받고 방첩사령관도 전화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한숨을 쉬면서 저 얘기를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앞에 국정원장이 앉아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국정원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거짓말 네. 했는데 지금 현직 국정원장이 거짓말하고 있어요라고 1차장이었던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입을 열더니 그냥 시간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또박또박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안규백 의원이 다시 질의를 시작합니다. 저 앞에서 명단을 확인 못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민주당 의원도 역할 분담이 잘 돼 있어요. 보니까 각자 물을 걸 중심으로 묻고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돼 있거든요. 네. 릴레이로 이어지는데 이제 안규백 의원의 질의부터 들어봅시다. 명단부터 확인하는데 여인영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받았죠. 네. 본위원에게도 그날 11시 20분 어간에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우선 체포조, 체포 대상,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기억과 일치합니까?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경수라고 하셨습니까? 양경수. 아, 양경수 맞습니다. 들어주세요. 예.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거나 알린 바가 있었다고 하셨죠? 당시 사항을 좀 설명드릴 수 예.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안 받은 게 아니고 보고받기를 거부하고 못 들은 척하고 반응하지 않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들었어라고 지금 국정원장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옆에서 떠들었나 본데 내 귀에는 닿지 않았어. 너무 황당하죠.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닙니다. 국회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일 아침 얘기하시죠. 국정원장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정원장은 그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보고를 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까 봐 저는 그냥 나가버린 거라고 좀 추정하는 바인데 그 다음에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에 가서 이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 네. 김병기 의원을 통해서 발표됐던 내용이 있죠. 그 네. 내용에 대해 문제 삼고 죽이려고 합니다. 윤석열 지시를 받았겠죠 아마도. 자, 그 내용을 증언하는데 들어보시죠. 그 다음 날 11시 30분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면서 상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처 협의를 합시다. 그러면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날 오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오전에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해서 도리어 북한의 군사위협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시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맞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북한 관련된 부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비상계엄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국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전화 한 번 하는 게 없겠느냐고 브레인스톰 차원에서 그냥 건의드린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문제시되는 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 차장께서는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에 30년 가까이 근무한 현장 블랙 요원 출신인데 거기는 이제 국정원 1차장까지 올라간 그 분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북한을 주적으로 철저히 신념하고 행동하는 그런 보수 인사인데 저 같은 사람은 이분한테는 좌파 적색분자예요. 근데 자신만의 안보관, 국가관이 투철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 기준을 넘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게 저는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는 마땅한 태도라고 봅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거지 권력에 충성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자가. 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국회로 달려갔던 것이고 저와 대척점에 있는 삶을 산 분인데 그래서 저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보다가. 뭐 국회에서도 증언했지만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다잖아요. 당시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는 걸 보고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국회에 달려와서 네. 비공개로 증언을 했고 그것을 김병기 의원이 공개했고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네. 입으로 직접 그때 했던 이야기를 거의 똑같이 하지만 더 자세히 확정적으로 증언한 겁니다.